자, 이제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매크로 전략을 좀 심도 있게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재료와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재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벤트는 지나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훈풍은 가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신호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훈풍에 국내 증시가 조금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재료 가치가 조금 심드렁했던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어제로 일단은 뭐 많이 반영이 됐을 거고 사실은 그 이전 며칠간 또 반영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재료로서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게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 위주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뭐 기업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런 어떤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기서 굉장히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고요. 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한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이게 돈을 안 쓰고서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회사든 배터리 회사든 보면 중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 이해득실에 따져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하는데 투자를 네. 하고 하는데 이제 혹시나 미국에 조금 그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워치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색깔이라고 하면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항상 군사적인 동맹, 네. 혈맹 이런 쪽이 강조가 됐다면 이번에는 약간 기술적인 동맹 이 부분이 좀 구체화돼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반도체, 백신, 원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을 했고 네. 이런 긍정적으로 보시는 혹시 섹터라든지 영향이 있다면 어떤 네. 쪽?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득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피해는 보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중국과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공급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는 게 대중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반도체는 사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TSMC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특히나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그 언택트하면서 이 막 사용했던 것들 수요가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 전체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것들이 그런 이제 제품들에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뭐 좀 중립적으로 보고요. 네. 단지 이제 백신이라든지 원전 문제는 조금 새롭게 등장한 거죠. 백신보다는 원전 쪽에 저는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네. 백신은 사실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게 완전한 기술적인 어떤 협력일지 아닐지가 좀 확인돼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 모호한 부분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전은 어쨌든 우리가 그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해서 같이 한번 제3세기의 원전을 지어보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으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뭐 주가 오르고 오늘 뭐 좀 내리고 이런 어떤 그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뭐 정리된 내용이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미사일 사거리 규제에 대한 지침 종료, 여기도 상당히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ESG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보면 그 미사일 사거리 조정과 관련된 어떤 개발, 뭐 또 그거에 심지어는 나아가서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그 방향이라는 게 자꾸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봐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일단 지나간 재료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봤고, 다가올 재료들에 대한 논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기준이 되는 미국의 연준과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주제일 겁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과연 언제일까?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7월경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수치가 예, 나오고 예. 있던데요. 아마 7월경에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6월 달 FOMC가 6월 중순 정도에 있고 네. 7월 달은 이제 7월 말 정도에 있어요. 그 보니까 워낙 강경하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좀 더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6월로 예상했던 분들이 이제 7월 쪽으로 좀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을 얼마나 시장이 소화하고 있고 이거를 매니지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 연준의 지금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실패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성공적일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테이퍼링 해야 돼 이런 시그널들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걸 굉장히 분할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니 렐런 그 장관도 마찬가지고 제롬 파월도 그렇고 이 자산시장 일부에 낀 조그만 거품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주로 이제 시장금리일 텐데 시장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우려들을 좀 이렇게 죽여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하기 때문에 시장도 어쩌면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제가 보기에 조금 빨라질 수는 있으나 그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가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작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연착륙, 경착륙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아무래도 네. 연착륙을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뭐 친절한 연준 씨 이러잖아요. 또 뭐 네. 인내력이 강한 연준 씨. 미국 연준의 움직임은 그렇다라고 보고 이번 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그 인플레이션 지표로 핵심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 디플레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좀 올라가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PC 이 물가 지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계산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항상 특히나 이 상승폭이 빨라질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게 에너지나 뭐 푸드 식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계산상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기존에 사용했던 물건들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좀 이제 전문적으로 라스파이러스 형태의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물건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보기 때문에 좀 과대 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PC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쓰죠. 그래서 그걸 뭐 피셔 지수 계산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이렇게 그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씁니다. 뭐 복잡해서 여기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은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좀 낮게 나타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는 건 분명히 우려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김이 좀 빠졌다. 그 약세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재료가 한번 크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이 2%대 뭐 3%대 초반이라도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PC의 평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예상치 못한 수치들이 나오면은 조금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 연준의 입장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숫자 자체로 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번 소비자 물가 좀 높게 나왔을 때의 그 채권 변동폭 레인지들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버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5월 27일 좀 전에 이제 PC 디플레이터는 미국 얘기고 그건 5월 28일 현지 시간 기준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5월 27일 날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깔리온 크레딧 아우리꼴인가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5월은 금리 동결 예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하고 문제가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양상이라는 게 주로 공급 측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목 현상도 포함해서 어쩌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네. 이거를 금리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로 올린다면 아마도 자산 가격을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자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부 측에서의 어떤 그 정책들이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뭉툭한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해서 자산 가격을 막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미국에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네. 미국이 정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다른 이 정책을 취할 경우에 나타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아마 한국은행은 미국 결정 전까지는 당분간 그냥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 피동적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미국과 네. 아무래도 연동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하반기 증시 전망, 투자 전략 요걸 먼저 듣고 그다음에 네네. 추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질문을 좀 한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의 증시 전망,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시장의 관심은 사실 이 인플레이션, 금리 뭐 그런 것들 통한 어떤 유동성의 흡수 이게 시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건데 네. 사실 연준이 제일 중요하고 연준은 굉장히 명확하게 고용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작은 거품이 나타나고 있다. 작은 거품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 거품을 조정해서 좀 더 장기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의미이지 이거를 꺼트려서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산 가격이 크게 무너지게 되면 네. 그 자체만으로도 또 연준이 원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적응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잘게 쪼개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수행될 거야라는 부분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게 이 장기적인 경기 회복 추세 또는 그것에 따른 기업 실적의 회복 추세를 꺾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면 지금은 사실 그거를 미리부터 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한 가지의 그 문제가 좀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 비싼 게 결국은 그 시점의 수요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올라간다고 보면 그 수요에 걸맞는 업종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 예를 들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 이게 또 나아가서 말씀 아까 하셨던 어떤 미용과 관련된 네. 그런 변화된 수요를 그 맞추는 그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많이 두면 그러면 아마 증시에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선에서의 투자 전략.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의 그림을 한 번 더 아우러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